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이광민입니다. 어 2월 2일 예 10시 9 분이 좀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 눈이 쪼끔 내렸고요. 네, 내렸고 날씨가 풀릴 것 같더니만 아직까지 풀리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번 주에도 계속 좀 영하권 날씨가 이어지는 것 같고, 네. 오는데 택시도 잘 안 잡히고 제가 지금 차가 고장이 나서 지금 맡겨 놓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어찌 됐건 간에 택시도 잘 안 잡히고 길도 막히고 이래 가지고 오면서 '아 늦네.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이럴 땐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예, 내려놔야죠. 그죠? 괜히 거기서 제가 차 안에서 조바심을 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기사님을 닥달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기사님이 다소 제가 원치 않는 길로 가시더라도 '아 그래 괜찮아. 오늘 그냥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제가 가끔 그 진료실에서도 사용하는 비유가 하나 있는데, 지하철 안에서 지하철에 타서 빨리 가겠다고 달려봤자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어차피 지하철은 제 시간에 그냥 도착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마음 급하게 지하철 안에서 조바심을 내면서 그 안에서 열심히 빨리 가겠다고 그 안에서 달려봤자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럴 때는 그냥 '아 어쩔 수 없다.' 그냥 과감하게 내려놓는 거죠. 물론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는 너무나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우리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럴 때는 '아 그냥 어쩔 수 없나 보다. 이건 그냥 감수하자. 음 감수하자.'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이렇게 내려놓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마음은 급하지만. 그렇습니다. 어 WTI 세븐님께서는 "온 세상이 하얗게 되었네요." 네. 아침에 일어나니까 밤사이에 눈이 많이 내려서 서울 쪽에는 이제 수도권 쪽에도 많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하얗게 변했고, 특히나 지금 아직까지 그 눈이 많이 녹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좀 이렇게 걸어서 나오는데 눈이 아직까지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넘어지지 않게 조심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웃기지만 님께서도 인사해 주시면서, 네. 웃기지만 님께서 간만에 맞춰서 들어오셨는데 제가 늦게 왔죠. "오늘도 행복해지는 방송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주제가 어찌 됐건 간에 지금 드라마죠. 드라마의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가급적이면은 결정적인 그러니까 스포일러는 하지 않으려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게 "이사랑 통역되나요?"라는 드라마 안에서 정신과적 이야기에 대한 걸 언급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도라미라는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도라미라는 캐릭터가 중반부에 이렇게 쪼끔, 그 드라마의 중반부에 조금씩 등장을 하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정보가 없으신 분이라면 제가 나중에 이제 그 내용을 할 때가 되면 제가 이제부터는 드라마 중반부의 이야기를 어 이야기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를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결정적인 스포일러는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어 티파니에서의 아침을 님께서는 "눈길 안전하게 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셨고요. 예. 김서영 님께서도, 김뚜이 님께서도 인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뚜이 님은 부산이시군요. 예. 음. 네. 오영돈 님께서도 "눈길에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원장님과 PD님, 감독님." 이렇게 인사를 해 주셨고요. 네. 잠깐만요. 네. 그리고 김뚜이 님께서는 "남편이 감정 표현에 서툰 갱상도 애견남인데 미안하다 고맙다를 가르쳤더니 이제는 곧잘 하네요. 크크." 하셨는데, 갱상도의 테토남이 아니라 갱상도의 애견남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예. 갱상도의 테토남은 아무리 가르쳐도 하지 않습니다. 네. 음. 풀꽃님께서도 인사해 주셨고요. 네. 아이고야. 티파니에서 아침을 님께서는 "원장님 눈보다 깨끗하고 맑은 우리들의 광민 원장님." 이렇게 해 주셨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와 감사합니다. 순간 이렇게 심쿵할 뻔했어요.
김두희님께서는 완벽한 통역은 어렵지만 발작 버튼은 자제하고 안심 버튼을 잘 쓰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그쵸? 관계에서 통역이란 게 생각보다 중요하죠. 물론 이사랑 통역되나요에서는 이제 드라마나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연애 예능이죠. 연애 예능 안에서 이제 일본말이나 이탈리아어를 한국말로 번역해 주는 그런 역할로 많이 나왔다면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같은 한국말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마다 표현하는 거에 대한 미묘한 차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내 마음이 나의 어떤 의도가 같은 한국말을 했는데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그럴 때는 내 머리 안에서의 별도의 통역기를 돌리거나 예. 혹은 저 같은 사람이나 상담사라든지 혹은 주변의 가족이라든지 그 약간 통역사들이 있으면 또 도움이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주희님께서는 "차가 고장 났다니 불편하시겠어요?" 하셨는데 제가 지금 제 차를 거의 한 8년 7-8년 몰고 있거든요. 예. 근데 뭐 쪼끔은 이제 고장 날 때가 됐죠. 예. 그래서 근데 너무 제가 그래도 좋아하는 제 차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그냥 계속 고치면서 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물품도 우리 몸과 같아서 자동차도 그렇지만 모든 물건들이 시간이 지나면은 새 거의 느낌은 안 나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 안에서 우리가 쪼끔씩 수정해 가면서 고쳐서 그리고 일정 부분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해 가면서 살아가는 게 또 우리 삶의 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네. 상민오오 님께서도 "좋은 아침입니다." 인사해 주셨고요. 김두희 님께서는 "갱상도 테토남은 내가 왜 고마해라." 이러면 끝이죠." 이렇게 하셨네요. 임소피아 님께서도 인사해 주셨고요. 자 오늘 이야기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마침 이사랑 통역되나요 드라마를 주제로 이렇게 막상 테마를 잡고 비욘디 테마를 잡고 방송을 보다 보니까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알고리즘에 그 관련된 이제 뭐라 그럴까요? 후기? 드라마 후기 혹은 나름대로의 자기 나름대로의 드라마 해석 이런 유튜브 콘텐츠들이 좀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드라마에 대한 상세한 해설이나 이런 걸 할 생각은 없고요. 은근히 정신과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쪼끔 이야기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제 딸이 지금 이사랑 통역되나요의 엄청난 광팬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그 김선호 배우님이랑 고윤정 배우님의 거의 지금 빠져 있는데 하필이면 좀 시끌벅적한 뉴스가 나와 가지고 어제 하루 종일 저희 딸이 푹 시무룩해 가지고는 예민해져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해명도 하셨으니 별일 없는 그냥 해프닝으로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많이들 보셨나요? 이사랑 통역되나요? 네. 그래서 오늘은 왠지 구독자분님들 중에서는 실시간으로 들어오시는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안 보신 분들은 별로 오늘 관심 없으실 것 같고 예. 보신 분들이라면 약간의 호기심을 가지실 수도 있는 그런 게 아닐까 싶긴 합니다. 일단은 제가 이거를 오늘 주제를 가져온 것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제를 가지고 온 것도 그냥 단순히 제가 그 이사랑 통역되나요를 어 재밌게 봤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가져온 건 아니고요. 제가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약간 이렇게 정신과 의사로서 '어?' 하는 게 있었어요. '어?' 하는 게 있었던 거죠. 예. '저 뭐지?' 약간 이런. 예. 그런 포인트들이 몇 개가 있긴 합니다. 어쨌든 병원이 나오는 씬이 초반부터 나옵니다. 예. 정신과는 물론 아닙니다만. 정신과는 물론 아닙니다. 이거는 스포가 아니죠. 이건 스포가 아니라 워낙 초반 내용이라 이제 그 결국에는 이사랑 통역되나요의 초반 스토리가 고윤정 배우
고윤정 배우가 맡았던 역할의 사람과 김선호 배우가 맡았던 역의 사람이 우연히 그냥 일본에 여행을 갔다가 뭐 약간의 해프닝이 있고 헤어져요. 근데 이 고윤정 그 배역을 맡은 캐릭터가 음 잘 안 나가던, 소위 말해서 그냥 어 뭐 조연급? 예. 그렇게 인지도가 높지 않은 배우인 거죠. 배우인데 영화 한 편, 예, 영화 한 편을 찍고 마지막 촬영 상황에서 낙하 사고가 일어납니다. 예, 낙하 사고가 일어나고 이 주인공이 그냥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요. 그리고 몇 개월이 있다가 이제 의식을 찾게 되는 거죠. 그 사이에 이 찍어 놓은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뭐 완전 대박이 나면서 이 주인공이 하루아침에 인생 역전을 하는, 마치 뭐 신데렐라 같은 거죠. 신데렐라처럼 그전까지는 무명 배우였다가 전 세계적인 뭐 탑스타로 바뀌어져 있는, 거기서 이제 드라마가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 의식불명인 상황에서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걸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깨어나고 신경외과 선생님이 이거 비슷한 콘텐츠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떨어졌을 때 고윤정 그 캐릭터처럼 "살아날 수 있나요?" 약간 이런 거에 대한 거 설명을 하시던데, 사실 그 높은 위치에서 떨어졌는데 멀쩡하게 사실 깨는 거는 의학적으로 쉽지는 않겠죠. 물론 정신과 영역은 아닙니다. 정신과 영역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그렇게 대박이 난 영화가 약간 호러 공포물이에요. 좀비가 나오는, 좀비 캐릭터의 호러 공포물의 주인공인데, 거기서 그 영화 안에서 캐릭터의 주인공의 이름이 도라미인 거죠. 예. 그래서 계속 이 고윤정이라는 배우가, 그러니까 고윤정 배우가 맡은 캐릭터 주인공 이름이 자꾸 생각이 안 나네. 그 주인공이 이 도라미라는 그 공포 영화 속의 주인공이랑 자꾸 이렇게 겹쳐지거든요, 캐릭터가. 예. 주변에서도 아무래도 뭐 도라미로 떴으니까 사람들도 도라미로 바라볼 거고, 뭐 영화나 이런 게 섭외가 오더라도 그 도라미 캐릭터에 의해 가지고 영화 섭외가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아 여기서부터는 그냥 약간의 스포가 들어갑니다. 약간의 스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드라마를 나는 아예 모든 정보 없이, 초기 정보 없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여기서 이제 안 보셔야 돼요. 제 콘텐츠를 안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하면 주인공, 고윤정 배우가 맡은 주인공의 이 일상생활 중에 특히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면은 도람이라는 캐릭터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윤정 배우가 1 인 2 역을 맡은 거죠. 실제 주인공과, 그리고 도람이라는 가상의 인물의 어떤 1 인 2 역을 맡은 셈인데, 도람이라는 인물이 자꾸만 이렇게 눈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 이렇게 환각이죠, 환각. 예. 뭐 말을 걸기도 하고, 맨 처음엔 보이기만 했다가 쪼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이제 말까지 걸게 되는데, 이제 환시와, 내가 없는 걸 보게 되는 환시와, 예, 그리고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환청이 같이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일본에서의 드라마 시상식 장면에서, 드라마 시상식 장면에서 순간 고윤정이 이렇게 쓰러질 뻔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이제 찾게 되는 게 정신과를 찾게 됩니다. 예. 그게 처음 나오는,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 같네요. 정신과 의사 유일하게 그 사람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까. 아, 그렇네. 일본에서 일본인 의사로 정신과 의사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오고요. 거기서 이제 이런저런 뭐 상담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뭐 "스트레스성 뭐인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약을 줍니다. 약을 줍니다. 그리고 그게, 예, 어 일본말로 적혀 있는 데다가 약간 흐릿해 가지고 잘 안 보이기는 하는데요. 예. 제가 얼핏 봤을 땐 트리람이라는 신경안정제, 신경안정제 계통으로 보이고요. 예. 그러니까 즉 우리가 환시랑, 김두희 님이 배역 이름 이야기해 주셨는데, 차무희 맞다. 차무희. 예. 음.
차무희죠, 차무희. 남자 배우 이름도 까먹었네. 하여튼 차무희가 주인공이에요. 예, 고윤정 씨가 맡은 배역이 차무희고 거기 이제 서브 캐릭터가 이제 음 그 도라미라는 건데 우리가 환청과 환시가 있으면 정신과 영역에서 기본적으로 진단을 내리려고 하는 건 예, 어떤 진단명일 것 같으세요? 환청과 환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환청과 환시를 이야기하면은 조현병을 떠올립니다. 왜냐하면 환청이 예, 막 이상한 소리 들리고 막 하는 게 조현병의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예. 그러면은 참무이가 도라미를 자꾸 보고 도라미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예, 참무이는 조현병일까요? 조현병이면은 드라마가 될 수가 없겠죠. 예,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다행히 조현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즉 조현병의 대표적인 증상은 환청과 환시가 아니고요. 예. 생각의 문제입니다. 망상이 문제예요. 망상이 우선 문제입니다. 조현병의 대표적인 증상은 피해망상이든 예. 혹은 부정망상이든 예. 편집망상이든 예. 뭐 색정망상이든 여러 가지 그 망상이 기본이고요. 예. 그 망상이 현실감과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 왜곡된 판단에 기인한 망상. 그리고 그 망상체가 뚜렷해요. 스파이가 나를 쫓고 있다든지 뭐 외계인이 나를 뭐 어떻게 했다든지 뭐 이런 망상들이죠. 예. 그리고 그런 망상에 동반된 연관된 예 환청과 환시입니다. 뭐 외계인이 보인다거나 뭐 스파이가 날 쫓아오는데 뭐 거기서 무전하는 소리가 들린다거나. 예. 근데 지금 그 드라마상에서의 차무이는 순수하게 그 도라미라는 영화상에서의 어떤 캐릭터만 예 중간중간 드러나서 보였고 예 그리고 중간에 이제 말을 걸더라도 예 도라미가 아니라 차무이의 약간 이렇게 억압된 감정? 내가 차마 말하기 힘든, 차마 표현하고 내가 생각하기 힘든 어떤 그런 감정이나 생각들을 이야기해 주거든요. 이거는 망상이 아니죠. 이건 망상이 아니죠. 이건 내 마음 안의 이야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서 쪼끔 내가 불편하고 보기 싫고 혹은 부끄럽고 예 이런 억압된 감정이 예 도람이라는 형태로 튀어 올라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정신과적으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은 예 해리 장애라고 표현하죠. 내가 억압된 게 또 다른 감각의 형태로 튀어 올라오는 것. 예. 그리고 뭐 일정 부분은 해리성 장애에 포함되는 게 해리성 둔주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뭐냐 하면 극 중에서도 나오긴 하는데 내가 순간 기억을 잃어요. 그리고 나의 그 무의식의 영역대로 행동을 해요. 그리고 나는 기억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억압된 마음을 너무 억눌러 놨는데 얘가 펑 하고 터져 버린 거죠. 그리고 나의 그 평소의 어떤 이성 상태, 이성적인 상태 이거를 뒤로 밀어 버리고 얘가 그냥 있는 그대로 행동을 해 버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정신을 차려 보면은 내가 무언가를 막 해 놓은 거예요. 뭐 술을 마신 것도 아니고 수면제를 마신 것도 아닌데요. 그래서 실제로 드라마상에서도 그 해리성 둔주라는 게 튀어나오죠.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그게 좀 더 심해지면 그 해리성 둔주라는 게 좀 더 심해지면 이제 저희가 해리성 정체감 장애 혹은 해리성 정체성 장애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인격 장애의 일종인데 어떤 거냐 하면 단순히 이야기하면은 예 다중인격, 다중인격. 내 인격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내 인격으로 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갑자기 흑화된 흑화된 나의 인격이 튀어나오기도 했다가 그랬다가 또 나의 인격으로 바뀌기도 했다가 어떤 경우에는 이 두 인격 사이에서 약간의 막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예 약간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죠. 근데 다만 이 다중인격이랑 해리성 정체감 장애 이쪽 영역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진단이 흔하지는 않습니다.
서양에서는 좀 흔해요. 이게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문화적인 차이 때문이라고 보는데 이게 왜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그 다중인격이나 해리성 정체감 장애가 적게 나타나고 음 서양이나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이런 진단이 좀 더 많이 나타나느냐 뭐 여기에 대한 이유가 뚜렷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냥 제가 추정하기론 이 얼마만큼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섞여져 있느냐의 영역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우리나라는 비교적 단일민족의 어떤 문화권 자체가 되게 그 한 한국 사람의 문화라는 거 자체가 쪼끔 그 뭐랄까요? 어 고정화돼 있달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아." 하면 "어." 하는 듯한 그 우리가 통일감을 좀 가지고 있잖아요, 문화적으로. 반면에 이제 특히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죠. 다양한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섞여 가지고 살다 보니 이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한 다른 영역들이 쉽게 존재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게 우리한테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는. 예. 그러니까 뭐 '다중인격이나 이런 영역들이 쪼끔은 더 잘 발현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러면은 이런 뭐 해리 장애나 그 해리성 정체감 장애, 다중인격 이런 것들이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느냐, 어떤 배경, 어떤 이유 때문에 나타나느냐 하면은 그거는 트라우마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아동기 때 성장 과정에서의 그 학대나 폭행 혹은 뭐 성적인 문제 이거 자체가 만성적으로 있는 경우. 이 단발성이라 그러면은 이제 다중인격까지는 안 가고요. 단발성은 이제 일시적인 해리 증상 이 정도는 있을 수는 있어도 쭉 지속되는 이 증상이나 혹은 뭐 다중인격 영역은 어린 시절부터 반복된 트라우마 예 이거 자체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의 온전한 정신을 숨기게끔 만드는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트라우마로 인한 여러 가지 분노나 억울함이나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이런 것들을 평소에 이렇게 억누르려고 하는 예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순간적으로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거든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사랑 통역되나요?"에서 나타나는 그 예 어 차무이가 가진 그 해리 증상이나 예 해리성 정체감 장애에 대한 여러 가지 증상들 이런 것들도 일정 부분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저보다는 이제 저희 딸이랑 아내가 먼저 이 드라마를 봤는데 예 저한테 막 와 가지고는 이제 다중인격 되려 그러면 어떻게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 딸이. 그래서 아니 우리나라엔 잘 없어. 우리나라엔 잘 생기기가 힘들어. 아빠도 그렇게 많이 본 적 없어. 근데 그게 있으려 그러면 어렸을 적부터 정말 뚜렷한 트라우마가 지속돼야 돼. 그러니까 이제 "아 맞아. 그러면 드라마에서도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뭐 큰 스포일러까지는 아닙니다만 그냥 어릴 때 일단은 부모님과의 사고가 있었고 그다음부터 큰아버지네 집에서 살았는데 큰아버지 큰어머니가 어쨌든 따뜻한 양육을 전혀 해 주지 못하고 엄청난 눈칫밥에 거의 연을 끊을 수밖에 없다시피 할 정도로 이렇게 차갑게 대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들이라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일정 부분 트라우마의 영역으로 해석할 수도 있죠. 또 그냥 문득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문득 이거는 또 약간 옆길로 새는 거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동화 속에 나오는 인물들, 캐릭터들 그게 신데렐라가 됐든 혹은 해리포터가 됐든 예 콩쥐 팥쥐가 됐든 뭔가 약간 그 판타지스러운 그 무언가들이 동반되어 있는 어 헨델과 그레텔도 그럴지도 모르고요. 예. 그런 동화나 그 뭐랄까 소설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이야기물들을 보면
어린 시절 되게 힘든 일들을 겪어오는 것들이 깔려 있잖아요. 그게 어쩌면 우리가 해리 증상을 느끼는 것과 유사한 어떤 역동, 정신과적인 어떤 의미가 같이 반영되어 있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죠. 그리고 실제 뭐 이거를 뭐 글을 쓰거나 이야기를 만들거나 했던 사람도 내가 어린 시절 힘들었던 여러 가지 어떤 학대의 상황들, 트라우마에 대한 상황들, 그런 것들을 소위 승화하고자, 좀 더 이렇게 고차원적으로 내가 이걸 극복해 내고자, 예, 혹은 내가 일정 부분 어린 시절 경험했던 영역들, 예, 즉 내가 해리 증상이나 어떤 판타지나 이런 쪽으로 내가 도망가려고 했던 그런 영역들이 이 어떤 이야기로 반영돼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네요. 해리포터도 보면 어린 시절 보면 되게 힘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판타지로 넘어가 버리죠. 그리고 또 정신과적으로 쪼끔 이 드라마에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배제크 님께서 지킬 앤 하이드 이야기 주셨네요. 그것도 비슷한 영역일 수 있겠네요. 예. 한 사람 안에서 예, 양면이 보이니까요. 지금 이 사랑 통역되나요 안에서도 도라미가 뭐 좀비처럼 나오고 뭐 중간에 사고를 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근데 마지막에 보면 좀 짠해요. 예. 차무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매력 있는 캐릭터? 예. 약간, 그러니까 내 안에 나지만, 내 안에 내가 숨기고 싶은 나지만 그래도 뭔가 쪼끔은 안아 주고 싶은, 예. 그리고 이렇게 뭔가 통통통통 튀듯이 이렇게 날카롭게 쏘아 부술 때도 있지만 그 모습 역시도 매력 있는, 뭐 이거는 뭐 고윤정 씨가 매력이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연기도 그렇게 잘하셨죠. 연기도 그렇게 잘하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정신과 약물이 나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첫 번째 약물은 일본에서 받았던 신경안정제죠. 음. 그리고 중간에 이제 드라마 한 중반부쯤에 정신과 약물이 한 번 또 나오죠. 네,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사무이, 그러니까 도라미가 빙의된, 예, 도라미로 이제 인격이 바뀌어 있는 사무이가, 예, 김선호 캐릭터, 예, 에게, 김선호 캐릭터 아까 전에 이름 누가 올려주셨는데, 김선호 주인공이 뭐였더라? 아까 전에 김뚜희님께서 올려주셨죠, 그죠? 김뚜희님께서, 주진호, 주진호래. 아, 주호진 씨죠, 주호진 씨. 예. 주호진에게, 예, 몰래 물에다가 약을 타서는 이렇게 재우는 장면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주호진의 집에 가서 주호진이 항상 마시는 물컵에 들어가서는 몰래 이렇게 약을 탑니다. 그러다가 대화를 나누다가 주호진이 그 물을 마시고는 얼마 있다가 쓰러지죠. 예. 즉 수면제를 탄 거예요. 근데 이 드라마가 참 재밌는 게, 예전 드라마 같으면은 그냥 뭐 "신경안정제 드립니다."든 뭐 "약에다가 뭐 제가 수면제를 탔어요."든 이렇게 하고 넘어갈 텐데, 아까 전에 그 일본에서 신경안정제를 받을 때도 약통은 일본말로 적혀 있는, 일본말로 적혀 있는 약통이 화면에 잡히고요. 그리고 이 몰래 탄 수면제도 이 약봉지, 약 이름이 다 적혀 있는, 약 이름과 용량이 다 적혀 있는 약 봉지가 이제 화면에 잡힙니다. 근데 재미난 건, 이건 정신과 의사로서만 재미난 거죠. 예. 재미난 건 약 종류가 총 3 종류예요. 하나는 어 그 졸피뎀 5 밀리그램. 예, 졸피뎀 5 밀리그램이니까 용량이 좀 많지 않죠. 보통 10 밀리그램 정도 돼야지 이제 사람이 영향을 받을 텐데 일단 5 밀리그램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트라조돈이라는 약입니다. 네, 이게 25 였는지 50 였는지 숫자는 좀 헷갈립니다만 이 트라조돈이라는 약은 수면 보조제에 해당돼요. 원래는 우울증 약으로 개발됐어요. 트라조돈은 원래는 우울증 약으로 개발이 됐는데 우울증 개선 효과보다는 수면 개선 효과가 훨씬 좋아서, 예, 예를 들어서 우울증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거의 한 200 밀리 이상을 써 줘야 되는데
수면을 보조해 주는 역할로는 한 25에서 50ml 정도만 써 줘도 수면에 도움이 상당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약은 우울증의 치료 효과보다는 수면에 대한 도움이 더 좋아서 지금은 수면 보조제로만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우울증 약이거든요. 근데 이 약은 잠에 드는 효과보다는 잠을 끌고 가는 힘이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잠을 들게 하는 효과는 약해요, 트라조던은. 그러니까 즉 내가 그 누군가를 재우기 위해 가지고 몰래 재우기 위해 가지고 약에다가 물을 탔을 때 트라조던은 그렇게 효과가 없는 약이에요. 음. 그리고 한 가지 약이 또 있는데 이게 재밌어요. 라멜테온이라는 약입니다. 총 3 가지 약이 그 약봉지에 한글로 적혀 있어요. 네. 졸피뎀 5mg, 트라조돈 25mg, 또 라멜테온 몇 그램이었더라? 뭐 하여튼 몇 그램? 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걸 보고 난 다음에 한글이잖아요. 약봉지에 한글로 적혀 있다는 건 한국에서 약을 받았다는 얘기죠. 적어도 드라마 상에서는. 근데 라멜테온이 한국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라멜테온이 무슨 약이냐면요. 멜라토닌과 유사한 약, 멜라토닌의 약간의 그 화학적인 구조를 변형시켜 놓은 약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영양제로 사용하는 멜라토닌이 효과가 좋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아 나 이거 먹어도 잘 모르겠는데."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멜라토닌은 우리 몸 안에 들어가는 순간 이렇게 분해가 되게 빨리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감기라고 얘기하는 우리 몸 안에서의 그 어떤 약물의 분해 속도가 되게 빠른 약이에요. 예. 한 20 분에서 30분 정도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1-2 시간 지나고 나면 약효가 이미 없어요. 그래서 멜라토닌 영양제가 썩 의미가 없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약회사에서 이 멜라토닌 우리 수면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멜라토닌의 화학 구조를 살짝만 바꿔서 지속 시간을 길게 만들어 놓은 약이 있어요. 그게 바로 라멜테온입니다. 근데 이 라멜테온은 나온 지가 꽤 됐어요. 나온 지가 인제 그래도 이것도 나온 지가 그러니까 시판된 지가 미국에서 시판된 지가 한 8-9년 됐을 겁니다. 8 년? 7-8 년? 예. 근데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안 들어와 있어요, 이 약이. 예. 근데 드라마상에서는 라멜테온이 적혀 있는 거죠. 그래서 '뭐지 이거 왜 라멜테온이 여기 적혀 있지?' 예. 그래서 추측컨대 이 드라마에 정신과적인 약물이나 해리성 정체감 장애도 마찬가지죠. 예. 그 도라미 캐릭터 때문에. 이거를 자문해 준 정신과 의사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이 드라마에 자문을 해준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일단 한국에서 진료를 본 선생님이 아니다. 예. 뭐 일본이거나 혹은 미국이거나. 이건 그냥 저의 추측입니다. 왜냐면은 한국에서 만약에 뭐 자문을 했다면 라멜테온이라는 약을 사실 정신과 의사들도 라멜테온이라는 약을 잘 몰라요. 예. 왜냐면 저는 이제 관련된 뭐를 좀 이렇게 진행을 예전에 했던 적이 있어 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건데 뭐 우리나라에 나오지 않은 약이니까요. 예. 근데 그 3 가지 약을 졸피뎀 5mg, 트라조돈, 라멜테온을 그 누군가의 물에 섞었을 때 그 물을 마시자마자 바로 뻗을 수 있을까? 이건 가능성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라멜테온도 멜라토닌 계열이니까 잠을 재우는 효과보다는 끌고 가는 효과가 센 약이고 트라조돈도 재우는 것보다는 끌고 가는 약이거든요. 그럼 유일하게 재우는 약은 졸피뎀밖에 없는데 졸피뎀이 10mg이야 모르겠지만 5mg이라 그러면은 그거 먹고 난 다음에 그렇게 뻗지 않을걸요? 예. 근데 뭐 그런 이건 그냥 정신과 의사만 생각하는 그런 약간의 뭐 정신과 이야기 같은 거죠. 그러면 일단은 제가 얘기할 게 얼추 끝났죠? 초반에 일본에서 약 받은 거, 예 그리고 해리 장애, 해리 증상, 해리성 둔주, 그리고 해리성 정체감 장애까지 설명을 드렸고 중간에 이제 예 주호진 씨를 이렇게 쓰러뜨리기 위한 정신과 약물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런 거죠. 중간에 그 참모이라는 캐릭터가 이 해리 증상, 도라미가 자꾸 나타나는 것 때문에 한국에서도 진료를 받습니다.
한국에서의 진료를 받는데 음 뭐 이건 저의 그냥 개인적인 아쉬움이죠. 저의 직업적 아쉬움 인데 진료를 보는 의사가 정신과 의사가 아닙니다. 예. 진료를 보는 의사가 신경과 의사로 되어 있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뇌에 무슨 문제가 있나.' 예전에 이제 낙하 사고를 받은 적이 있고 뭐 의식이 없는 채로 몇 개월간 있었던 적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뇌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게 아닐까.'로 신경과 진료를 받고 있는데 예. 그 신경과 진료가 뭐 처음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후에는 뭐 '정신과 선생님으로 좀 바뀌었으면 어떨까?' 싶기는 하지만 이거는 또 드라마적으로 봤을 때는 이해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드라마상에서 이 주인공 두 명이 즉 참의와 예 주호진 예 이 두 캐릭터가 이 도라미라는 그 다중인격 예 해리성 정체감 장애의 어떤 대상이죠. 얘를 치료해 나가는 과정으로 저는 일정 부분 읽혀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 도라미의 여러 가지 행동들이나 어떤 뭐 그 이야기한 내용들 예 이런 거를 바탕으로 사무이라는 사람의 어떤 트라우마들을 이해해 나가는 과정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 역할을 그 주호진 씨가 하고 있는 거죠. 혹은 그 안에서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사무이로 하여금 본인의 트라우마에 대한 거를 이해해 나가는 과정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정신과 의사는 필요 없어져 버리죠. 왜냐하면 정신과 의사가 있어 버리면은 그 역할을 정신과 의사가 하게 될 테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정신과 의사가 아니라 신경과 의사가 사무이의 그 도라미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진료를 보는 거는 드라마상으로는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맨 마지막 장면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냥 얘기 안 하고 그냥 그 마지막 장면에서 참우이가 선택한 거 자체가 정신과적으로는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인데요. 참우이가 마지막에 선택한 어떤 그 결정이 정신과 치료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냐 하면은 정신과적으로는 사실은 좀 반반입니다. 네. 이건 뭐 드라마 보신 분들만 아마 이해를 하실 텐데 드라 정신과적으로는 반반인 게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트라우마에 다가간다는 거는 트라우마를 재경험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 트라우마를 더 강화시킬 수도 있고요.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그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도 있고요. 이거는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예. 근데 굳이 정신의학적으로 그 상황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가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현실에서 실제로 어떠냐를 굳이 내가 확인해야 되느냐. 이거는 별건의 문제이고 이거는 또 다른 트라우마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근데 뭐 어찌 됐건 드라마 안에서는 그게 훨씬 드라마틱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그렇게 하면은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사랑 통역되나요에 대한 정신과 이야기는 얼추 거의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본 드라마 중에서는 상당히 재밌고 즐겁게 봤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장소 자체가 참 그러니까 그 화면 연출을 되게 잘하셨어요. 네. 그 열차가 계속 이렇게 중간중간 지나가는 상황들을 거의 극 마지막까지 끌고 가고 그게 막 여러 도시들 상황에서 나타나는 것들 그리고 당장 촬영 장소가 뭐 한국도 있지만 일본이랑 그리고 캐나다 캘거리죠. 그 밴프 있는 쪽 로키 있는 쪽에 어떤 사 뭐 촬영지에서 찍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화면도 너무 좋고요. 장면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탈리아 뭐 당연하고요. 이탈리아 너무 당연하고 언어적으로도 뭐 한국어, 일본어, 이탈리아어, 영어 뭐 이게 고루고루 좀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김선호 배우님이 연기를 하시기가 진짜 힘드셨겠더라고요.
이제 뭐 지금 4개국어를 예 막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 대본을 다 외우고 하려 그러면 정말 힘드셨겠다. 예 싶은 생각이고 개인적으로는 뭐 일본 배우 예 일본 배우분이 두 분이 기본 나오시죠. 그 차무이랑 같이 연애 예능을 같이 찍는 일본 배우, 남자 배우랑 이 배우의 매니저분. 예. 그래서 그 일본 배우는 실제 일본에서의 배우분이시고요. 그 매니저분은 보니까 제일교포시거나 아니면은 일단 지금은 일본에서 거주하고 계신 걸로 보여져요. 남편분이 일본 분으로 나오시더라고요. 활동도 주로 일본에서 하고 계시고. 근데 다만 이름을 봤을 때는 한국 분이셔서 그래서 이제 일본말은 유창한데 약간의 어눌한 한국말도 사용할 수 있는 캐릭터로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일본 남자 배우분의 캐릭터가 번역으로만 봤을 때는 약간 재수 없는 캐릭터 처럼 보여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냥 일본 캐릭터로 봤을 때는 '저 캐릭터도 되게 매력 있다.' 그렇게 봤던 드라마였습니다. 그래서 혹 안 보셨다면 그냥 기분 좋게 끝까지 쭉 볼 수 있는 예. 예. 그리고 뭐 마지막까지도 나쁘지 않은 나쁘지 않은 예 드라마였던 것 같아서 저는 강추드립니다. 예. 왜냐면 저도 이제 드라마를 이렇게 연애 드라마는 잘 안 보는 편인데 제 딸이 "이거 안 보면 안 된다고 무조건 봐야 된다."고 하도 그래 가지고는 막 그 성화에 못 이겨 가지고 보기 시작했다가 그냥 쭉 봐 버린 케이스였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정신과적인 어떤 특히 뭐 도라미라는 캐릭터가 워낙 또 뭐 이것도 도라미도 사실 주연이죠. 도라미도 사실 주인공에 속해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뭐 기본적으로 3 명인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정신과적으로도 제가 좀 이런저런 생각들도 좀 하게 됐던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동안에 여러분들 사이에서 이제 댓글창으로 다양한 또 이야기를 서로서로 서로서로 이게 진짜 사랑방이네요. 사랑방입니다. 예. 임소피아 님께서는 "방송하는 줄 몰랐네요." 하고 들어오셨고요. 예. 김두희 님께서는 "안 봤지만 기대됩니다."라고 하시면서 배역 이름 차무희랑 주호진 씨라는 거 저한테 정보를 계속 주고 계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 네이밍에 대한 기억력이 그닥 좋지 않아 가지고요. 오영돈 님께서는 "어느 방송에서 하는 드라마인지요?" 저는 드라마를 안 봐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근데 이거 지금 넷플릭스 단독이죠. 아마 넷플릭스에서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네.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게 봤습니다. 송지연 님께서는 "누가 그러던데요. 인간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자식도 부모도 다 버리는데 좋은 추억은 버리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걸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해리성 정체감 장애에서 내가 또 다른 인격체를 가지고 있는 건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 어떤 감정들이나 그 에너지들을 내가 이렇게 다른 영역으로 억눌러 놓은 거예요. 근데 얘도 이제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지랄 발광을 하면서 튀어 올라올 때 이제 인격체가 바뀌는 거죠. 근데 어디까지나 내가 '좋은 것만 기억하고 싶어.'라고 딱 하고 묻어 놓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머리 안으로는 알죠. 머리 안으로는 알죠. 이걸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 따름이죠. 그래서 못 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다른 정신과적인 부분. 만약에, 만약에 이 상황 이 차무이와 도라미 캐릭터에서 도라미가 만약에 범죄를 저지른다. 심각한. 예를 들면 진짜 무슨 살인 사건을 저지른다. 이렇게 됐을 때 차무이는 처벌을 받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드라마에서는 안 그렇습니다만 그럴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진짜 참 도라미가 큰아버지 큰어머니한테 가 가지고 막 사고 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진짜 무슨 심각한 사고를 쳐요. 그랬을 때 차무이가 처벌을 받을 것이냐. 과거에는 처벌을 안 받았죠. 과거에는 처벌을 안 받았습니다. 과거에는 심신미약으로 처벌을 무죄를 받기도 하고 무죄를 받으면서 이제 치료 감호형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끔 하는 명령이 떨어졌다면 예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특히 뭐 미국을 포함해서 우리나라도 정신질환이 있지만 유죄, 무죄지만 그러니까 정신질환이 있으므로 무죄가 아니고요. 예. 유죄고 다만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도라미가 사고를 쳤다 하더라도 참우이가 처벌받습니다. 왜냐하면 도라미 역시도 참우이의 참우이 자신의 또 다른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모를 수 없어요. 그 사회적인 판단력이라는 거는 그 참우이의 판단력을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도라미가 중간중간 언급할 때 그런 거 있죠. "아 내가 무식한 거는 참우이가 무식해서 그런 거야." 그리고 도라미가 뭔가 공부한 내용을 참우이가 이렇게 대사로 내뱉죠. 이거는 연결돼 있기 때문에 같은 인격이란 얘기예요 결국에는. 다만 그 인격의 어떤 약간의 뭐라 그럴까? 음 막 같은 게 있달까? 막? 얇은 막 같은 게 있달까? 그러니까 완전 구분되어 있는 건 아닌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심신미약 사유로 요즘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베제크 님께서는 "공포 채널을 보면 귀신이 보인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신적인 문제인지 진짜 보는 건지 궁금하네요."라고 하셨는데 이제 해리 증상으로 귀신을 보는 거라 그러면 이거는 뭐 일시적으로 있다가 대부분 없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게 너무 반복되거나 뭐 어리적 트라우마가 쭉 뭐 깔려 있거나 이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해리성 정체감 장애 뭐 이렇게 치고 넘어가고요. 근데 이제 조증 상태, 양극성 장애, 조울증에서의 조증 상태들 특히 무당들 중에서 약간 그런 사람도 있어요. 무당들 중에서 이제 신내림 받을 때쯤에 해 가지고는 이제 조증 상태가 되면은 이 환각 같은 거 막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양극성 장애 조증 상태에서의 증상으로 보는 거죠. 여튼 뭐 오늘은 뭐 무겁지 않게 정신과의 어떤 심각한 내용들보다는 드라마의 이야기를 조금 나눠 봤습니다만 예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김두희 님께서는 "심신미약이겠죠?" 하셨는데 JIKML 님께서 유죄가 맞습니다. 유죄가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정신질환에 있어서 물론 치료가 필요한 영역이라는 것과 그리고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감당해야 될 영역에 대한 거를 같이 바라보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래서 날씨가 쪼끔 풀렸으면 좋겠는데 아직 아직까지는 쪼끔 시간이 필요한가 봅니다. 예. 아마 이번 주까지도 쪼끔은 날씨가 계속 추울 것 같고요.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 돼야 다음 주 원래는 이번 주 중반부터 풀린다 그랬거든요. 근데 얼핏 예보를 봤는데 계속 쪼끔 온도가 낮게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쯤은 돼야지 좀 풀리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요. 조만간에 또 구정이죠. 그래서 아마 설 연휴 뭐 이것저것 준비하시고 또 명절 챙기시느라고 또 신경을 쓰시는 시간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날이 춥고 눈도 와서 좀 움츠러드는데 이럴 때일수록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느리게 좀 느리게 가도 괜찮다라고 스스로에게 좀 다독거리시면서 에너지 좀 모아 놓으셨다가 그랬다가 날 좀 풀리고 내가 뭔가를 이제 열심히 뛰어들어서 해야 될 때 그때 또 쏟아내서 인생을 살아가면 또 우리 삶은 앞으로 가거든요. 어 그렇게 한 주 생활 잘하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아침 10시 쪼금 늦을 수도 있겠죠?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